자, 이제 24페이지를 봐보세요. 여기 가로 3번 보시면 재무상태표의 의미가 나와 있죠. 거기 좀 별표를 치시고 네모 박스가 중요합니다. 자, 특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죠. 중요한 키워드는 시점이죠. 기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시점이다. 그 다음 재무상태를 나타내죠. 재무상태는 뭐냐?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낸다. 그 다음 2번이 더 중요합니다. 자금 조달의 원천과 투자 내역을 나타내죠. 거기 자금 조달의 원천에 써보세요. 그게 뭐냐? 부채와 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 내역을 나타내죠. 투자 내역이 뭐냐면 자산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쪽을 봐보세요. 우리가 아까 아파트 사는 거 있었어요. 내 돈 2억에다가 담보대출 1억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2억과 1억이라는 돈을 조달해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거죠. 이게 바로 투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채와 자본이 자금 조달 내역이 된다. 부채와 자본이 자금 조달 내역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채와 자본으로 돈을 조달해서 뭘 샀냐? 자산을 샀다. 그래서 자산을 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금 조달의 원천이 뭐냐? 부채와 자본이고 투자 내역이 바로 자산이 된다는 뜻이. 그럼 또 질문이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자산과 자본은 뭐가 다릅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결론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가 있죠. 이 아파트라면 이 실체, 이거는 자산이에요. 그러면 부채 자본을 때 그 자본은 뭐냐? 쉽게 말하면 소유권을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3억짜리 아파트인데 내 돈은 2억밖에 안 들어가고 은행 돈이 1억이죠. 은행께 3분의 1, 내께 3분의 2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파트를 다 내 돈으로 사면 이 아파트는 내 거죠. 자산과 자본이 일치하죠. 일치한다는 말은 내 거다라는 뜻이에요. 내 거다. 은행에서 조달하게 되면 이 자산은 내 것도 일부 있지만 사실 남의 것도 들어있죠. 남의 돈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내 돈으로 가져왔냐? 그럼 그 자산은 자본, 그 자산은 내 거다는 뜻이고, 어떤 자산을 살 때 반은 내 돈이고 반은 차입한 돈이다. 그럼 그 자산의 반은 채권자 거고 반은 주주 거다. 그럼 뭐 그런 뜻이에요. 자, 아무튼 거기를 좀 체크해 놓으시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회독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회독수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두 번, 세 번 하면서 말을 알아듣습니다. 우리 이제 고수업 배울 때 그렇죠. 처음에 룰하고 이런 걸 좀 알려준 다음에 좀 몇 번 돌려보자고요. 그죠? 몇 번 쳐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자, 이제 24페이지 2번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포괄이라는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은 포괄이라는 말은. 자, 손익계산서는 첫 번째 줄 이렇게 나오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죠. 거기서 중요한 말은 뭡니까? 기간. 유량이라면 유량.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이냐, 6개월 동안이냐, 3개월 동안이냐는 뜻이에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재무회계 때 분기 재무제표가 있어요. 분기마다 만들어요. 3개월마다. 그럼 3개월 손익이란 말이에요. 반기 재무제표는 6개월 손익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1년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성과죠. 경영성과는 뭐냐? 수익 비용을 우리가 경영성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네모 박스가 있어요. 상단에 가운데 좀 위에 네모 박스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수익은 일정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 판매가액이죠. 거기다 써보세요. 총액이에요. 총액. 수익은 총액이다. 비용은 뭐냐? 수익을 얻게 돼서 희생된 걸 우리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가지고 제가 이 음료를 갖다가 1,000원에 사다가 1,500원에 팔았다. 수익이 얼마예요? 500원이 아니고 1,500원. 비용은 얼마예요? 1,000원. 1,000원. 그러니까 비용의 뜻이 뭐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걸 우리가 비용이란 말을 쓴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걸 우리가 비용이라 한다. 그럼 이익은 뭐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온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 나온다. 이제 가로 2번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리인데 걔는 아까 우리가 봤던 거예요. 아까 여기 있잖아요. 손익계산서 어떻게 됐어요? 수익은 오른쪽, 비용은 왼쪽에.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 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산하고 비용은 똑같죠. 자산이 차변이니까 비용도 차변이에요. 수익과 부채가 속성이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대변이니까 부채도 대변이 돼야 된다. 수익이 대변이니까 부채도 대변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수익, 비용, 이익 되죠. 수익, 비용, 그리고 이익. 수익, 비용, 이익이 된다.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가보세요. 26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26페이지 상단. 거기 손익계산서인데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유량이 된다. 즉 1년치 손익이 된다. 즉 1년치 손익이 된다. 1년치 손익이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익이 얼마입니까? 자, 수익이 거기 나와 있어요. 15만 원. 그 다음에 급여, 임차료, 수도, 강열비가 뭐예요? 그게 비용이에요. 그게 비용이 된다. 그게 비용이 된다. 그러니까 수익 15만 원 얻기 위해서 얼마를 희생했어요? 10만 원을. 급여야 직원도 월급이고요. 임차료 알죠? 월세를 얘기하고요. 수도 강열비는 뭐예요?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얘기합니다. 5만 원만큼 이익이 났다. 뭐 그 정도로 보시고. 자, 이제 가로 3번의 별표 때 가로 3번 별표. 자,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 상관관계인데 거기서는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그 중요한 용어가 뭐냐? 그게 이익잉여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익잉여금이고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써보세요.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유보이익이에요. 유보란 말이 뭐죠? 회사 내부에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유보예요. 유보의 반대말은 뭐냐? 유보의 반대말은 사회 유출이에요. 회사 밖으로 유출, 나갔다는 뜻이에요. 사회 유출, 회사 밖으로 나갔다, 회사 밖으로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유보이익 있고 사회 유출이죠. 회사 밖으로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유보란 말은 회사 내부에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익이익이 뭐냐? 얘가 우리 기억나죠? 어렸을 때 K는 1서부터 N까지 뭐 이런 거 기억나죠? 시그마. 시그마 단기순이익입니다. 단기란 말이 뭐냐? 올해의 그런 뜻, 올해 순이익. 자, X1년도, X2년도, X3년도 이렇게 쓰면 이거를 만약에 단기라고 하죠. 올해라고 하죠. 올해가 X2년도다. 그럼 전년도를 뭐라 불러요? 전기라고 하고요. 내년도를 뭐라 불러요? 차기란 말을 씁니다. 순이익인데 이익인데요. 올해 벌어들인 이익이 딱 단기순이익입니다. 그 단기순이익을 합친 거 이게 바로 이익이익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중에 배당으로 유출된 게 있습니다. 배당이 뭐죠? 투자에 대한 대가예요. 채권자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지급해요. 주주한테 뭘 지급하냐? 배당을 지급한다. 그래서 거기 네모 박스가 있죠. 26페이지 가운데. 네모 박스. 자, 이익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이익은 뭐죠? 순이익 누계액에서 배당금 누계액을 뺀 걸 얘기해요. 순이익 누계액에서 배당금 누계액을 뺀 걸 얘기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익잉여금이랍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다. 이익잉여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얘가 유보이익. 그러면 그 밑에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성의 일기 단기 순이익은 5만 원이에요. 올해 5만 원 벌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2만 원 줬습니다. 그럼 이익이 하면 얼마예요? 3만 원이죠. 그래서 일기 말 이익이 하면 3만 원이다. 그래서 일기 단기 순이익 중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거. 그 얘기는 외부로 유출된 게 뭐예요? 배당이죠. 그 다음 줄은 만약 제2기 순이익과 배당이 15만 원, 8만 원입니다. 2기에 15만 원 벌고 8만 원 배당 줬으면 남은 게 얼마? 7만 원. 근데 누적액이니까 1기 때 3만 원, 2기 때 7만 원 더하면 얼마가 돼요? 10만 원 되죠. 그래서 2기 말 2기 하면 얼마냐? 10만 원이다. 근데 걔를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죠. 다음이 뭡니까? 단기 순이익의 합이 얼마예요? 1기 단기 순이익은 5만 원, 2기는 15만 원이니까 거기 음영 들어간 거에다 써보세요. 순이익 누적액은 얼마예요? 20만 원. 자, 1기 배당금은 2만 원이고 2기 배당금은 8만 원이니까 배당의 누적액은 얼마입니까? 10만 원. 그럼 이 유보이익은 얼마? 이익이 하면 10만 원 남아있죠?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역시 표가 있어요. 표에 별표를 치세요. 표에 별표를 치자. 자, 수익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요. 이 당기순이익이 결국 뭐를 증가시켜요? 이익이익을 증가시키고, 이익이익은 자본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한다가 결론이에요.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한다. 여기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수익과 자본은 속성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줄겠죠. 그래서 반대란 말이에요.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한다.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본의 뜻은 뭐예요? 내 거 그런 뜻, 내 거.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가 주주총회란 말을 썼잖아요, 주주총회. 주주들의 모집체죠. 이렇게. 주주가 뭐냐? 동업회사예요, 동업회사. 그래서 사실은 주식회사의 기원을 보면은 동업회사예요, 동업회사. 그러니까 걔가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데 우리 뭐 신대륙을 찾아갑니다. 뭐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신대륙 가려면 배하고 선원, 뭐 선장 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일기예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가다가 뭐 태풍 등을 만나면 이게 침몰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도 죽지만 이게 나의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전 재산을 다 날리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하면 위험이에요, 위험.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향신료니 뭐니 새로운 물품을 가져오면 대박 나는데 중요한 건 침몰하는 위험이 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친목회였겠죠. 모여서 이제 우리가 친목을 도모하게 하다가 한 사람씩 뭐 얘기를 꺼내면서 아 누가 이제 했는데 보내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죠. 그럼 그러지 말고 회사를 만들자. 그 회사는 뭐냐? 그럼 각자 만약에 배 한 척이 1억 원이라면 1억씩 내자. 10명이면 이제 10억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지분권을 10%씩 획득한 거예요. 그럼 배를 10척 사서 보내가지고 5척이 돌아온다. 그러면 내 거로 할 때 대박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만든 게 뭐냐? 그거 주식회사, 주식회사. 그럼 사실은 회사를 이렇게 설립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뭐 동남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거를 회사를 보고서 각자 주주마다 이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우리 회사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본이라고 하는 건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하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수익은 우리 거예요. 내 거다는 뜻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주를 뭐예요? 내 거에서 준다는 뜻이에요. 내 거에서 준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연결시켜야 되겠습니다. 연결을 시켜보세요. 아무튼 그거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보시고 그 다음에 현금의 자본변동표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주석도 재무제표에 들어가죠?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포인트만 잘 잡아요. 포인트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8페이지를 보시면 회계의 기본 개념은 영어만 봐주세요. 가운데, 정가운데 영어. 갭이란 말 나와요. 갭, GAAP, 갭.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렇게 나와 있죠. Generally가 뭘죠? 일반적으로, 널리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Accepted가 뭐냐? 인정된, 받아들여진 그런 말입니다. Accounting은 회계고요. Principle이 원칙입니다. 걔를 뭐라 하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하고 그게 KIFRS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냐? 이 IFRS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유. 왜 IFRS가 있어야 되냐? 이유가 뭐예요? 회계는 비교의 학문이에요. 삼성과 현대. 이렇게. 삼성과 애플을 비교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삼성은 삼성대로 장부를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고 애플은 애플대로 하면 비교가 안 돼요. 결론은 뭐냐? 장부 작성을 방법 통일을 시켜야죠. 그 방법이 뭐냐? 그게 갭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회사가 상장 회사라면 IFRS를 쓰고 비상장 회사라면 이걸 쓰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KIFRS가 갖는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만 비교하지 말고 글로벌하게 하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28페이지에 있는 갭이 있죠. 갭. 갭의 필요성. 왜 갭이라는 게 있어야 되냐? 뭐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기본 가정이죠. 기본 가정. 계속 기업입니다. 계속 기업의 반대말이 뭐냐 써보세요. 청산 기업이에요. 회사를 정리하는 걸 청산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걸 청산이란다. 우리는 회사가 쭉 갈 거다. 영속 기업을 얘기하면 쭉 갈 거다. 그런 가정하에 장부를 작성한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좀 써보세요. 역사적 원가주의란 말을 써보세요.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말이 어려운데요. 써놓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취득 원가주의입니다. 역사적 원가주의. 다른 말로 하면 취득 원가주의. 취득 원가주의. 역사적 원가주의. 다른 말로 하면 취득 원가주의.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자산을 샀는데요. 그 다음에 과연 평가라고 하는 걸 할 거냐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땅을 1억 주고 샀거든요. 근데 지금 땅값이 1억 5천이에요. 그럼 작물 1억 5천 수정할 거냐? 아니면 1억 원은 계속 놔둘 거냐? 놔두잔 말이에요. 그럼 왜 놔둘 거냐? 이 땅을 계속 쓸 거라면 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도 그렇죠? 자동차를 산 다음에 중고차 시세를 계속 들여다본다는 게 뭐예요? 팔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는 뭐냐면 계속 기업. 계속 할 거라면 이 자동차 계속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분 가치를 알 필요가 없겠죠? 쓸 거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역사적 원가에 대한 어떤 배경이 된다. 이렇게 근거가 된다. 그게 바로 계속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경지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다 언제 하냐면 재무회계 때, 재무회계. 근데 책을 읽다 보면 계속 기업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지금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제 4절이죠. 걔는 지금은 생략해요. 유용한 재무정보 질적 특성. 그게 여기 보세요. 재무회계 첫 시간에 배워요. 재무회계. 그때 하시는 그때. 이렇게. 지금은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보시고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읽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34페이지 가보세요. OX 문제만 몇 개 좀 소개시켜 드리죠. 저랑 같이 하는 데만 좀 보세요.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죠? 괜히 거기, 그러니까 예습하면 안 좋아요. 괜히 거기 읽고 막 좌절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복습 위주로 하세요. 수업 시간에 자꾸 표시를 해둬야 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를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란 일정 기간의 재무상태? 이런 말은 없어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죠. 재무상태표는 시점입니다. 자, 2번 포괄손익계산서란 특정 시점의 경영성과. 역시 이런 말도 없죠.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죠.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다. 3번입니다. 회계의 기본 과정은 발생기준과 계속기업인데 좀 전에 뭐래? 계속기업만 나온다. 계속기업. 그거는 지금 안 봐도 돼. 1번, 2번은 중요하고요. 3번은 안 봐도 돼요. 3번 안 봐도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권리로서, 자, 미쳐보세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걸 뭐라 불러요? 자산이, 자산.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고, 자산. 미래 효익이 있는 자산. 자산이란다. 자, 또는 8번 봐보세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맞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자, 또는 10번 봐보세요. 회계는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많은 거래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부기에 포함된, 거꾸로 되어 있죠. 부기는 많은 거래들을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부기라고 하고 회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식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회계는 뭐냐? 부기 플러스 알파예요. 부기라고 하는 건 장부를 작성하는 걸 얘기하고 그걸 활용하는 것이 바로 회계다. 작성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부기란 말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 전산하는 거예요. 그죠? 속도가 엄청나게 지금 빨라지고 있단 말이죠.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상황만 얘기해도 그걸 듣고서, 그죠? 우리 막 로봇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걸 다 그대로 분계, 장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절이 나올 수 있으면 해죠. 그래서 실제로도 막 프로그램 회사들은 막 광고를 막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서 막 그 기장이 되는 막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 거래, 뭐 신용카드가 막 긁혀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신호로 가가지고, 그죠?
장부에, 그러니까 회사 법인카드를 긁으면 그게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부가 만들어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튼 뭐냐면 아무튼 그런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더더욱 이제 뭐예요? 부기는 관심사항이 아니죠. 부기는 관심사항이 아니고 만들어진 장부를 보고 이제 해석하는 거. 그쪽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럼 35페이지 보시면 자 1번 자, 회계의 기본 목적이 뭐냐? 역시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뭐냐? 회계는 정보 전달이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전달하는 겁니까? 회사가 정보 이용자인 주주나 채권자. 그럼 주주나 채권자의 공통점은 뭐예요? 회사의 투자자입니다. 회사에 돈을 댄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내 돈 날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한번 해보세요. 저도 누군가의 이제 권유로 상장해서 말고요, 그죠? 이렇게 어딘가에 주식을 샀다가 그 주식이 이제 휴지가 됐습니다. 못 쓰게 됐어요. 와이프만 꼬셔가지고 이제 있는 도 없는 긁어서 했는데 그게 다 날아갔을 때 그 씁쓸함을 한번 느껴봐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이 정보 이용자들은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회사가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서 정보 이용자의 욕구를 해소시켜줘야 돼요. 야,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궁금해하잖아요. 보여주란 말이에요. 재무제표를 보세요. 이익 났죠? 재무상태표를 보세요. 건실하죠? 그럼 더 이상 묻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기본 목적은 뭐냐?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그래서 정보 불균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걸 해소하는 거. 그게 바로 회계. 그 다음 2번 회계의 부기 차이점 아까 했었고요. 자, 3번입니다. KIFRS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죠. 이렇게. 거기 보면 IFRS가 있어요. 우리 책의 앞에 표지를 봐보세요. 표지. 자, I가 뭡니까? 거기서 인터내셔널, 국제. F가 파이낸셜, 재무. 이렇게. R이 뭐냐? 리포팅, 보고. S가 스탠다드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국제 재무 보고 기준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국제회계준 이렇게 얘기하고 코리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걸 가져왔어요. 일본 놈들이 했으면 이제 재패니즈가 들어갈 거고 중국 놈들은 이제 차이니즈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뭐냐? 코리안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얘기 뭐냐면 얘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본 파트가 있어요. 자본은 상법에 영향을 받는데 상법은 나라마다 달라요. 다. 그래서 얘는 IFRS를 그 나라 환경에 좀 맞게, 그죠? 그 나라 환경에 맞게 약간 각색한 거. 그게 바로 뭐냐? KIFRS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IFRS하고 KIFRS는 달라요.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 일반회계 기준. 현실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린 몰라도 돼요. 우리는 다 이거만 하니까. 그죠? 우리 시험은 요거만 합니다. 사실은 그 시험 목적에 맞게 하는 게 좋은데 시험 목적.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실은 뭐냐? 그냥 비상장 회사를 많이 보거든요. 그럼 이게 더 나아요. 이렇게. 근데 항상 시험은 퀄리티. 이게 뭐냐면 이게 더 상위고 이게 더 하위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도 이게 이걸 다 포함합니다. 여기는 없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걸로 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시험 이걸 선택하는 순간 이제 무시받아요. 다른 자격사들한테 공격을 당하겠죠. 거기 뭐 관세사 회계는 되게 유치하다 이런 식으로 욕먹으니까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자 4번입니다. 네, 이제 3번 KIFRS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외우시라고 했죠. 뭔지 모르지만 우리 두 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표 그리고 모두 재무제표예요. 주석도 재무제표다. 주석도 재무제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재무상태표는 뭐가 나오냐?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인데 재무상태를 뭐라 불러요? 자산부채 자본을 재무상태로 하죠. 그럼 자산은 뭐라고 했어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나중에 돈 벌어주면 자산이다. 부채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다. 나중에 돈 나가면 부채다. 자본은 뭐냐? 자산 빼기 부채를 우리가 자본이라 한다. 자꾸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별표 치세요. 자, 재무상태표의 의미가 뭐냐? 1번이죠. 자,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다. 특정 시점의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낸다. 2번 자금 조달의 원천과 투자 내역이죠. 자금 조달의 원천과 그 투자 내역을 나타낸다. 이렇게. 그래서 자금 조달의 원천이 뭐라고 했어요? 부채와 자본. 그리고 돈을 조달해서 투자 내역이죠. 자산을 취득한다. 자산을 취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집 사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돈 없으니까 막 담보대출 받아요. 그러면 자산도 늘면서 부채도 빚도 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 와이프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아, 왜 이렇게 우리 빚이 많은 거냐, 그죠? 그럼 제가 뭐라고요? 많은 빚 대신에 자산도 많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빚만 생각하지 말고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빚도 늘어나는 거예요. 양쪽을 다 생각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막 빚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산을 키웠기 때문에 지금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자, 36페이지. 손익계산서는 뭐가 들어가냐? 수익, 비용, 이익이 들어가죠. 수익, 비용, 이익이 들어간다. 수익, 비용이. 자, 이때 수익의 뜻이 뭐예요? 총액이에요, 총액. 이익은 순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사다가 1,500원 받고 팔았으면 수익은 얼마예요? 1,500원. 비용은 얼마냐? 1,000원. 비용의 뜻이 뭐냐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자원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비용이라 한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자원을 비용이라 한다. 그 다음에 7번 별표 치세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 상호관계. 자, 그게 뭐냐, 여기. 수익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그러면 자본이 증가해. 그 자본이 뭐냐, 이익이요. 비용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이 줄지요. 이익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당기순이익은 어디다 써야 돼요? 배당을 줘야죠. 투자에 대한 대가로다. 배당을 줘야 된다. 투자에 대한 대가로다. 배당을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유보이익이란 말을 써요. 유보이익. 회사에 남아있는 이익.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빼라.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7페이지 보시면 3번 한번 보세요. 3번.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회계원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3문제밖에 안 돼요. 전 30문제 중에. 나머지는 근데 알아둬야 돼요. 우리 구구단 알아둬야죠. 수능 보려면 구구단 못하면 못해요. 알아둬야 됩니다. 3번 봐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이 뭐냐? 답은 3번이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된다. 그죠?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은 대변이다. 뭐 그런 식입니다. 자, 밑에 4번이 좀 어려운데요. 나온 적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험에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시험엔 다 나왔었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될 게 우리 시험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특히 회계는 공무원 같은 거. 제가 또 이제 노량진 공무원에서도 이제 강의하니까 공무원 회계가 그렇습니다. 회계가 요새는 이제 한 20분씩 이제 풀어야 되는데 옛날에 해봐야 얼마 안 됐어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 20문제 푸는데 한 3분 정도 걸렸어요. 단답형. 보자마자 답이 막 찍혀요. 그냥 한 3분이면 다 풀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풀립니다. 지금 상당히 힘들어져요. 회계가 풀 때. 거기는 계산기를 못 써요. 암산해야 돼요. 숫자도 막 지저분한 거 막 주고.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럼 10년 전에 합격한 친구가 아니에요. 10년 전에 합격한 분하고 요새 합격한 친구하고 실력 차이가 월등하다는 뜻이에요. 공부한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관세사 수험생도 마찬가지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더 많은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합격한 분들하고 지금 합격한 분들하고 공부하는 양이 달라요. 이렇게. 근데 투덜투덜거리면 안 돼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우리 후배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후배. 더 많은 해, 더 많이. 그죠? 그래서 항상 고시 공부는 먼저 합격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빨리빨리 보세요. 빨리빨리. 뒤로 가면 갈수록 회계도 그렇어요. 회계가 엄청 많이 진화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막 그 외계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외계 그 미생물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번식가 이런 거 보면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회계가 막 무섭게 어려운 문제가 막 속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가 오기 전에 빨리 여길 떠나야겠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하다 보면 산전수전 다 겪게 돼 있어요. 이상한 문제 막 다 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 첫 출발점이 올해 시험이었었어요. 2014년도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회계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신호탄이 될 겁니다. 회계는 계속 진화합니다. 문제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눈물을 줄 수 있게 하는 그 과목이 회계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회계를 강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회계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 아픔이 오기 전에 빨리 여기를 떠나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효율적 공부를 강조하는 게 뭐냐. 아무리 20문제를 어렵게 줘도 돼요. 나머지 20개를 내가 제대로 풀고 나머지 20개 한 번으로 찍으면 돼요. 그럼 20개 다 맞히고 20개를 한 번으로 찍으면은 우리 오지선다니까 4개를 맞게 돼 있으면 확률상. 그러면 60점이 됩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적들 많습니다. 다른 시험에도 1차 패스할 때 뭐예요? 회계를 이제 꽈락 넘기면 1차 합격. 그러니까 1차 합격자하고 회계 꽈락 넘긴 사람 숫자가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속에 준비를 잘 해두세요. 겁을 들이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야지만 1차를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차가 있어야 그 다음에 2차가 있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여유가 안 되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1차 과목이 어느 정도 보여요. 그 얘기 뭐냐? 기출문제 한 80% 정도가 쉽게 풀립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때는 2차를 들여다봐도 돼요. 근데 난 지금 1차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2차를 해도 나쁜 건 아닌데 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추워지면 1차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1년 날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1차는 관문인데 이 관문 통과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뭐냐?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37페이지 제일 밑에 4번을 봐보세요. 자, 회계 등식 중 맞는 게 뭐냐? 이게 3번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없어요, 이게. 답이 3번인데요. 자산은 지분인데 이 지분이 뭐냐? 자, 부채가 채권자 지분이에요. 이렇게. 주주가 소유주 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채권자 지분과 소유 지분의 합이고요. 자산은 지분이고 지분이 뭐예요? 목, 누나 목, 동생 목, 누구누구 몫이다 할 때 그 몫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지분이다. 이 자산이 누구 건지를 판정을 짓는 거예요. 3, 4번만 체크해 보시고요. 시험에 다 안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38페이지. 자, 5번입니다. 자, 5번 별표 치시고.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서 유치해서 지금 9구단 하고 있어요. 9구단. 자, 자산에 속하는 게 뭐냐? 이렇게. 자, 가번에 보시면 매입 채무가 나와 있죠. 걔는 부채입니다. 그럼 매입 채무가 뭐냐? 이렇게.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회계가 설명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니까. 자, 우리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돈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돈 받을 권리 우리는 뭐라 하냐면 채권이라고 하고요. 물건을 파는 걸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돈 받을 권리가 생겼다. 이걸 뭐라 불러요?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얘를 매출 채권.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으니까 돈 받을 권리가 있고 그게 매출 채권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외상으로 샀잖아요. 그냥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죠. 그럼 뭐라 불러요? 매입 채무죠. 매입을 통해서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겼다. 매입 채무다. 이름을 외우셔야 돼. 이름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매출 채권은 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외상 매출금하고요. 받을 어음이에요. 자, 매입 채무는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외상 매입금하고요. 지급 어음이에요. 자, 그럼 얘는 뭐냐? 이겁니다. 이거세요. 내가 거래처에 물건을 팔았는데 단골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돈 주세요. 이거예요. 외상 매출. 상대방을 믿을 수 없으면 어음을 끌어서 받습니다. 어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으러. 이렇게.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중요한 게. 여기 보세요. 제가 회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같다고 했죠. 그죠? 같은데 왜 달리 쓰냐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외상 매출금하고 매출 채권의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첫 마디가 이거예요. 똑같다. 같은 거다. 같다. 근데 같은데 왜 이름을 달리 쓰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BS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 외부에 보고할 땐 이렇게 하고요. 얘는 뭐냐면 격리 직원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래처가 있습니다. 무슨 받을 돈이에요. 이게 뜻이 뭐냐면 받을 돈. 받을 돈인데 거래처가 A, B, C, D 되게 많죠. 격리 직원은 거래처별로 받을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요. 주주는 뭐냐면 아무튼 그래도 회사가 받을 돈 총액이 얼마, 총액만 알면 되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책에는 이 용어가 다 나와요. 하지만 제가 판사할 때 뭐만 써요? 이것만. 무슨 말이냐면 부기가 있고 회계가 있다. 회계에 등장하는 건 이 용어란 말이에요. 이건 다 부기에 등장하는 용어죠. 이렇게. 이건 부기에 등장, 부기. 장부를 만들 때 격리 직원이 쓰는 용어들이 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험 볼 때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래도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앞으로 제가 판사할 때는 매출 채권이란 말을 써요. 매출 채권. 매출이라는 말도 귀찮은데 채권이었으면 알아들으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 매출 채권 둘로 구성되어 있다.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옵니다. 매출 채권의 상대 개념이 매입 채무죠.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양쪽을 동시에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자산, 여긴 자산이에요. 자산을 공부할 때 이걸 배우고 부시할 때 이걸 따로 하면 안 되고요. 같이 봐야지, 같이. 동시에. 한 번에 두 개를 생각하죠. 그래서 거기 38페이지 가보세요. 가번과 다번 있잖아요. 매입 채무는 부채고 매출 채권은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죠? 매출 채권 자산이다. 자, 이번에는 라번에 보시면 상품이 있고요. 마번에 보시면 비품이 있죠. 이렇게. 자, 걔는 뭐냐? 이쪽에다 또 써보겠습니다. 자, 공부하다 보면 이제 다음에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상품, 제품, 비품, 소모품. 자,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 자, 그럼 얘는 뭐냐? 그런 뜻이에요. 얘는 뭐냐? 자, 그래서 이게 품자예요. 물건을 얘기하죠. 물건. 그런데 손을 이렇게 그어서 얘네들은 뭐냐? 판매용 물건이에요. 이거 우리가 뭐라면 재고자산이라고 했어요. 뒤에 배우. 인벤토리라고 하면 재고자산. 그러니까 상품이나 제품 파는 겁니다. 그럼 상품과 제품의 차이점은 뭐냐? 상품은 상기업이 써요. 도소매 기업이라고 하죠. 우리 할인마트 이런데 얘는 물건을 사다 판다. 그럼 상품. 그럼 제품은 뭐냐? 매니팩처예요. 매니팩처링. 제조기업이죠. 제조기업. 그러니까 얘는 현대자동차 만들어 팔잖아요. 그럼 제품이죠. 그럼 이런 용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영어로 쓰면 뭐냐? 우리 피니시란 말을 쓰죠. 물건이 굿이란 말을 씁니다. 완성품. 그럼 제품 말고 나중에 원가 시간에 배워. 원가 시간에. 뭘 배우냐? 제공품이란 말을 배워요. 제공품은 뭐예요? 영어로 쓰면 이겁니다. 워크 인 프로세스예요. 나 알아둬야 돼 이거. 프로세스가 공정이죠. 공정 중에 있는 워크, 작업이란 말이에요. 미완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12월 31일 날 자동차가 다 완성이 됐으면 뭐라고 공시해야 돼요? 제품이라고. 완성이 안 됐으면 뭐라고 공시해요? 제공품이라고. 이름만 보고 그게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상품, 제품 구분해야 되고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게. 회계가 처음에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올 때 거부감이 생겨요. 사실은. 이게 누가 좋아해 이걸. 그죠? 근데 우리가 수업 목적상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빨리 이걸 받아들이고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과 소모품은 뭐냐? 사용 목적이에요. 얘는 판매 목적, 얘는 쓰는 용도다 하는 뜻입니다. 쓰는 용도다. 그럼 비품은 뭐냐? 오래 써요. 몇 년 동안. 소모품은 금세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동남의 비품이에요. 칠판, 교탁 이런 거. 소모품 뭐가 있냐? 있잖아요. 분필. 분필 금세 쓰잖아요.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소모품. 비품에 뭐가 있냐? 복사기. 소모품 뭐가 있냐? 토너. 복사기 토너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비품과 소모품. 그러면 거기 네모 박스를 보겠습니다. 네모 박스. 자산에 속하는 게 뭐냐? 다번의 매출 채권. 라번의 상품. 마번의 비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번, 바번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둘 다 자본이죠. 자본금은 뭐냐? 최초 회사를 설립할 때 들어온 돈이 자본금이고요. 이익금은 뭐냐? 이익금은 번 돈이에요. 그럼 왜 구분해야 돼요? 써놓으세요. 배당을 주려고. 자본금으로는 배당을 못 줘요. 번 거서부터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써놔야 돼요. 이익금은 배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논리를 세워서 알아두시면 회계가 재밌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닥치는 대로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사상누각이라고 하죠. 모래에다가 성을 쌓을 수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근거를 마련해 둬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5번 문제가 있습니다. 5번. 그거 한번 보시고. 자, 이제 40페이지 9번 있어요.
40페이지 9번 있으면 9번. 자, 같이 보죠. 자, 수취채권을 발생 원인에 따라 구분했다. 가나에 들어갈 게 뭐냐? 자,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은 돈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데 가번 상품 매매 거래를 통해서 돈 받을 권리가 생긴 게 외상 매출금이죠. 그럼 저한테 질문해, 선생님, 매출 채권 쓰면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없잖아요, 매출 채권이.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 여기서는 같은 걸로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외상 매출금을 쓴 이유가 뭐냐? 아, 이걸로 써야 되는데, 아, 교수님 이걸 썼으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의 상대 개념이 얘잖아요, 지금. 자산이다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써놨습니다. 상품 이외의 매매 거래는 뭐냐? 그게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매출 채권은 뭐냐? 매출 채권. 내가 이거 파는 사람이에요. 마태차를 파는 사람이다. 이거 팔고 못 받은 돈입니다. 이거는 매출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거 팔고 해서 이제 영업용 차가 있어요. 트럭을 싣고 다니면서 하니까. 그 트럭을 팔고 돈을 못 받았다는 걔가 뭐가 됩니까? 미수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거 보세요. 이거를 팔고 돈을 못 받으면 매출 채권. 이런 걸 팔고 돈을 못 받으면 뭐라고 씁니까? 미수금. 사실은 우리가 실무상 이런 말을 써요. 아, 거래처 미수금이 얼마인데.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죠? 거래처 매출 채권은 이런 말을 써야 되겠습니다. 원래 미수금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미수금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출 채권 이런 말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 한 번씩 좀 보시고요. 자, 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 17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만 하고 또 잠깐 쉬었다 하죠. 43페이지 17번. 자, 17번 보겠습니다. 순자산, 자본이 얼마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자본은 뭐라고 했어요? 자산 빼기 부채를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왼쪽에다 쓰고 우리 BS를 그리셔야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BS를 그리면 왼쪽에다 자산, 오른쪽에다 부채와 자본을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예요. 자산을 플러스라고 하고 부채를 마이너스 하면 여기서 이걸 빼면 이게 나오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기 차익은 부채니까 마이너스, 이익이하면 X표를 치시고요. 기계장치는 자산이니까 플러스, 현금 플러스, 매출채권 플러스, 매입채권 마이너스 하라. 그러니까 기계장치, 현금, 매출채권을 더하세요. 그럼 얼마? 56만 원이죠? 거기서 단기 차익금하고 매입채권을 빼란 말이에요. 31만 원을. 그럼 답이 25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제일 많은 질문인 거예요. 선생님, 이익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걔는 고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이익이험이 5만 원인 걸 봐서 자본금은 얼마 있는 거예요? 20만 원 있겠죠. 그게 생략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 얼마에서 여기 자본 이익이험이 있으니까 5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 자본 중 일부에 이익잉여금이 있다. 그 자본 중 일부에 이익잉여금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엔 진도를 아주 천천히 나가요. 천천히. 그죠? 처음엔 진도를 천천히 나가요. 그죠? 왜? 포기하실까봐. 낯설고 하는 짜증나서 포기할까봐 천천히. 그러니까 쉬는 시간마다 뭐예요? 지금 한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45페이지 1번 주관식 거기 있죠?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쉬었다 하죠.